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부자춘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로보틱스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좌장을 여러 번 했지만 수식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발표의 좌장은 거의 처음입니다. 항상 깎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3D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입장의 토론에서는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AI 사용자 입장에서 발표를 조율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발표는 앉으신 순서대로 하는데 네 분의 발표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진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진구 교수입니다. 오늘 AI와 관련돼서 교육체계 수립 연구가 있었었는데요. 저한테 이제 사전에 요청 주신 것이 이제 그 연구 성과 평가와 관련돼서 평가를 좀 해주고 후속 연구를 좀 제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토론문을 좀 작성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AI와 관련돼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공학 중심의 AI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교육 전문가인데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AI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생산성 본부에서 AI 관련돼서 이제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5가지의 과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업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인터뷰라든지 또 500여 명의 설문조사라든지 그래서 많은 공무원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했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공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담기에는 좀 한계도 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일단 연구성과 평가 측면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AI 3 큐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어떤 3차원의 교육 체계를 오늘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교육 전문가지만 제가 많은 교육 체계를 수립도 해보고 또 많이 봐왔지만 굉장히 그 독특한 어떤 3차원의 교육 체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어떤 3차원의 교육 체계를 만들 때는 일단 교육의 영역, 그래서 공통, 직무,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의 영역, 그다음에 또 교육 대상 측면에서는 우리 실무진, 중간 관리자, 책임 관리자, 그다음에 또 직무 쪽에서는 어떤 정책 기획직, 행정 관리직, 연구 분석직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이제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을 다 포괄하는 어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 맞춤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접근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자체는 상당히 모든 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좀 창의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프레임워크가 실제 이제 교육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원래는 그 하나의 선결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교육의 어떤 내용들이 모듈식으로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내가 그 큐브 중에서 어떤 한쪽에 그 교육이 적합하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 필요한 교육을 딱 찾아서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의 컨텐츠의 딜리버리 방법 또 컨텐츠의 어떤 개발 방법이 그와 이제 그런 걸 받아줄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좀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뭐냐면 모듈식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우리가 교육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 리유저블 러닝 오브젝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습의 어떤 그 내용들을 컨텐츠를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러닝이라든지 또는 이러닝 기반의 학습들이 분명히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구진에서도 이제 그거를 제안을 하신 게 블렌디드 방식의 교육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집합교육이 주로 집체교육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그런 어떤 학습을 AI 학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우리 국가인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때 과연 이 그 블렌디드 방식의 교육 방식이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실무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AI와 관련돼서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저도 교육에 지금 이제 뭐 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생성형 AI가 뭐냐 이런 교육을 갖다 오픈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생성형 AI가 뭐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오픈하잖아요. 그럼 요새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수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갖다가 개설을 할 때는 지금 학습자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발굴해서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된다는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한테 부담이 되실 텐데요. 그런 과제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마침 AGI란 접근법의 정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교육 체계 자체도 그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AGI라는 어떤 접근 방법을 택해서 픽스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블렌디드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 시간이 2시간 정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은 2.5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 연장선상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에서 향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AI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부처별로 많은 그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인재원은 고위공무원 쪽이라든지 고위공무원의 어떤 리더십 교육, 또 우리 신입 사무관님들 교육, 또는 공직가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왔고 일반적인 우리 부처별로 있는 어떤 교육기관들은 그 부처의 특성에 맞는 직무 교육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뭐 여러 부처에서 오신 우리 그 교육 담당 공무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국가인재원은 어디 AI 교육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다른 어떤 교육기관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요새 기업들도 AI 때문에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조직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AI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리더에 대한 AI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현재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어떤 직원들이 어떤 AI를 써서 어떻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리더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기업이 효과적으로 어떤 AI와 관련된 업무 중심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리더들한테 이 AI 교육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마찬가지 측면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어떤 AI와 관련된 어떤 이런 것부터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위공직자서부터 이런 어떤 AI와 관련된 교육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어떤 리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의 발전은 근데 이제 저도 시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워낙 뭐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실 어떤 픽스된 교육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CS라고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게 있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업데이트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지금 만들어진 어떤 AI 교육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좀 업데이트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제는 결국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또 아까 AI 비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공직 사회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와 사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는 우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앞으로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공무원분들이 AI 시대에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새 기업들도 직무 분석을 따로 저는 원래 HR 관련된 사람인데요.
기업에서 제가 이제 HR 쪽에 오래 있었었는데 요새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각자 개인이 AI를 써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이제 조직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AI를 써서 AI가 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들을 구분하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공직사회도 내년 내후년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직 전체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럼 그 달라지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AI 교육들을 우리가 좀 해줘야지 되는데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 AI 어떤 리터러시, AI 교육들을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갖다 효율화시키는 것과 연계시켜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법의 혁신과 연계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토론이어서 조금 뭐 토론하고 갔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일단 네 분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토론 주제를 약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AI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왜 10분만 주시는지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분 만에 요약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AI로 인해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사 컬럼을 작성하는 업무를 저는 AI와 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반나절 정도 걸리던 작업을 1시간 만에 해냅니다. 물론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는 해야죠.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이렇게 보완하고 첨삭하는 과정들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만큼은 5분의 1로 효율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하나하나의 업무에 혹은 또 우리 업종의 생산성 향상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마 직접 활용하고 체감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AI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너럴 AI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AI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또 업종 특화된 지식들을 갖춰가느냐라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기업에 이런 AI 관련된 자문과 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기업에 나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AI가 준비가 됐다. 어떤 AI를 도입해내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서 박태웅 의장님도 설명을 주셨지만은 AI를 도입하기의 과정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DX라고 하는 데이터 수집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기업들은요 현장에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AI는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인간의 창작을 대신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인사이트를 만드는 AI죠. 자 그런데 이 중소기업 중소 현장의 어떤 업무들을 이 생성형 AI를 도입하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거예요.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업종 특화된 지금 현재 수준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 업종에 특화된 업무별로 특화된 이 AI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AI를 제일 잘 쓰는 소위 AI 문해력이 가장 뛰어난 계층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리포트를 AI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요.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을 붙잡고 질문을 해봤어요.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59%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AI 시대에 AI에게 많은 생산성의 향상들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인풋을 넣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어떻게 신뢰도를 높이고 최소한 인간의 윤리라든지 법 제도의 틀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바로 AI 리터러시, AI 문해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육에서 매우 중시되어야 할 새로운 영역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요즘 이제 대중 강연을 많이 나가면요, 특히 이제 한 60대 은퇴하신 시니어분들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AI 챗GPT 잘 쓰고 싶은데 잘 정리되어 있는 교과서 추천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이제 교과서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AI 교과서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책을 추천해 드리긴 하지만은 이렇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AI를 교과서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써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AI를 저는 초등학생 천재에 비유합니다. 초등학생 천재라고 하는 것이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저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초등학생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고 알려주고 여기에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AI가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천재를 길들이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많은 분야에서 이 AI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지금 이 자리도 그렇지만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천재를 다루는 방법은 실제로 행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본적인 소양적인 측면에서 이 교육을 접근해야지만 그들에게 많은 창의성과 새로운 업무 향상의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제가 3분 정도 제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3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AR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챗GPT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홍콩 교육대학원 응 교수가 제안한 AR 리터러시 삼각형 모델을 보면요, 이 AI 툴을 잘 쓰는 정도는 가장 밑단에 있는 No Understand 정도 수준이에요. 레벨 1, 2의 수준이죠. 그럼 우리가 AR 리터러시라는 것을 좀 고도화하려면 어떤 단계까지 가야 하느냐? 이 AI 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에 있는 AI 리터러시는요, 이 AI가 내 업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업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업무와 내 작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AI가 피처링된 이 업무에 새로운 재정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최상에 있는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공무원 업무 영역에서 이 크리에이트까지 가기 위한 상당한 어떤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고, 많은 분들이 단순 도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AI와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 결과물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고 하는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또 이런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제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에서 이 AR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IT는 2020년 10조 원을 투입해서 AI 컬리지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AI 컬리지는 AI 전공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과 AI를 결합하기 위한 기본 소양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AI 시대의 철학은 어떻게 바뀔까? AI 시대의 인문학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공공 영역에서 AI 시대 우리 공공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큰 그림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공공 국가 단위에서도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 성급한 접근이 아니다. 정말 이 AI 시대 100년지 대계 이 교육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40페이지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우리의 교육 컨텐츠에는, 그리고 교육 과정에는, 그리고 교육의 방법에는 이런 AI의 시대에 필요한 우리 이런 사회적 역량이라든지 또 업무 역량들을 잘 담고 있는가, 이런 지표 체계부터 시작해서 업무 역량에 대한 재정의, 사회 경쟁력에 대한 재정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저도 이제 이런 민간 공공의 요구를 받고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한국 AR 리터러시 아카데미라는 것을 설립했는데, 저희가 이제 민간과 공공에서 업종 특화된 AR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이더라고요. 결국 AI가 많은 역할을 대체하겠지만은 인간과 협업하는 모델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업종 특성을 고려한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을 고민하는 것,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교육과 이런 AI 시대의 큰 그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언이 다 끝나고 시간이 나오면 반드시 김 교수님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오신 두 분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업계에서 AI에 대한 교육을 생각하고 계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임기남 상무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 임기남입니다. 저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공공기관, 뭐 헬스케어, 또 교육 분야 여러 이제 에어리어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또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뭐 같은 뭐 자회사이지만 뭐 대외 B2C 비즈니스도 하고 B2B, B2G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오늘 간단히 저는 퀵하게 그 AI 트렌드를 잠깐만 짚고, 그리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떻게 좀 AI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5페이지, 46페이지부터 좀 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챗 GPT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저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도 당연히 쓰고 있지만 두 개 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챗GPT를 하루에 거의 4억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수준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트위터를 X가 이제 트위터로 전에 트위터였죠.
트위터의 사용률보다 더 높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률도 보면 이제 주말보다는 평일이 훨씬 높은 이유가 결국엔 일상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를 보시면 작년에는 보통 보면 뭐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다면 현재는 이제 건강이나 개인의 일정이나 그런 것들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영역, 자기의 업무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 페이지 보시면 AI 이제 방향 많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젠슨 왕도 이제 GTC 세미나에서 키노트 연설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에서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뭐 피지컬 AI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업계에서도 보고 있으면 현재까지 챗GPT 이런 게 이제 젠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개인 비서의 역할에 에이전틱 AI, 초개인화된 AI가 곧 서비스가 될 것이다. 현재 보는 거는 젠 AI와 에이전틱 AI 제가 중간쯤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업계나 뭐 투자나 이런 방향에서는 에이전틱을 넘어서서 피지컬 AI 쪽에도 뭐 POC든 피지컬 AI라고 하면 결국은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만 AI를 뭐 도움받고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정말 피지컬적인 거에 AI가 적용되는 그래서 인간을 돕고 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올해 뭐 내년에도 많이 피지컬 AI 쪽에 투자들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다음 페이지 가면 사실 한국에 AI가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국은 뭐 저성장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성장 곡선의 반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이 AI는 꼭 저희 한국에 필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밑에 AI 현 주소를 보면 이게 이제 작년 데이터인데 뭐 저희가 지금 AI 3대 강국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에는 뭐 한 6위 정도로 보이는데 뭐 3위부터 뭐 밑으로는 크게 별 차이는 없고요. 사실 올해 뭐 정부에서 추경 예산으로 GPU 구축 사업들을 계속 펼치고 있고 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뭐 거의 뭐 이 순위로만 보면 뭐 AI 3대 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중국하고 격차가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글로벌하게도 사실 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결국은 GPU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국, 중국, 영국 전부 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넘어가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51페이지 쪽 가보면 사실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뿐만이 아니죠. 뭐 규제라든지 제도, AI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다 체계화가 잘 돼야 됩니다. 뭐 요새는 공공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많이 이제 개방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지만 뭐 제도적인 부분도 계속 이제 AI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국의 소버린 AI 생태계라고 하면 정부의 아까 말씀드린 그 의지와 투자, 그다음에 글로벌 또는 국내 대기업들의 관심과 또 지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LLM 모델부터 뭐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도 소버린 AI 뭐 주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AI 주권 시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AI는 곧 이제 무기와 같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꼭 이제 소버린 AI가 실현이 돼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해외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또는 뭐 모로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태국 등의 이제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의 LLM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AI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저희가 또 해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민간 기업의 AI 교육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AI는 뭐 올해 또 내년에 정말 AI 인재 양성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 생각해 보면 기업에서 보면
AI는 두 가지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부 업무에 적용하는 거, 또 하나는 본인들의 제품에 적용해서 AI 서비스를 하는 거, 이제 대외향, 고객향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AI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교육 포털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 및 AI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흔히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 그다음에 또 유데미, 그리고 국내 교육 플랫폼들에서 다 AI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굉장히 마음만 있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하고 AI는 사실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PU 서버가 필요합니다. GPU 서버를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백 대, 수만 장의 GPU를 한 번에 묶어서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클러스터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프라는 대부분 클라우드 위에서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교육, AI의 모델 튜닝, 그다음에 API적으로 OCI라든지 네이버의 팝하고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같이 개발하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54페이지 교육 체계는 보면 스타트업 프로그램부터 익스퍼트 코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교육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다 동원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교육에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공인하는 이제 기술 자격증도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AI 또 시큐리티 영역까지 자격을 갖추고 있고, 마지막 55페이지 마지막에 소버린 AI라는 거를 저희가 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터러시부터 어드밴스, 익스퍼트까지 각각 8일 동안에 걸쳐서 이제 교육 과정을 할 수 있는 소버린 AI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이나 이런 쪽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도 저희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히 AI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또 민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임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부 분이신데요. 신현미 연구개발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인재원에서 AI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연구개발센터장입니다. 사실 이 자리를 마련을 저희가 했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저희한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하고 토론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너무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도 국회에 이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서 대통령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도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교육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안이라는 게 정부의 내년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선은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복지, 고용, 납세와 같은 공공 부분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민간 분야의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공무원의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또 공공 부분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는 주체도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AI에 관련된 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넘어 더
행정 서비스에 접목하고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공무원의 인공지능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저희 국가인재원입니다. 국가인재원은 여기 계신 많은 교육 담당자들이 계실 텐데요. 국가인재원도 마찬가지로 교육 대상자들을 한테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인재원은 그 정부 부처의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선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AI 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정부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발표와 제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가인재원에서 하고 있는 AI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갈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 체계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야심차게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국가인재원에서는 다양한 AI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인 나라배움터에도 저희가 138개에 이르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에서도 AI 교과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 교육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실습 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 아닌데도 항상 신청을 받으면 정원 대비 3, 4배에 이르는 공무원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관심도 많고 저희도 잘해보려는 의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인재원의 교육 인프라가 좀 노후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재원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의 규모와 내용, 질적인 면까지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안 주신 것처럼 AI 교육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발전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의 양적 측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진천 국가인재원의 대규모 실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AI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성진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모델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더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국민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문제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PBL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형 학습 프로그램을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태웅 의장님 모셨었는데요. 소버린 AI나 모두의 AI 같은 국가 AI 전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공무원의 교육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네이버에서도 교육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민간의 우수한 사례들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AI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AI 교육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또 이제 공무원 대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차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윤리적인 문제와 같은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균형 잡힌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AI 대전환이라는 변화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과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위해서 AI 교육 네트워크를 좀 갖춰갈 생각입니다. 이런 오늘의 종합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가인재원 공무원 AI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저희 인재원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시간이 한 조금 남아서 제가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왜 무식한 저를 부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무식한 제가 무식하신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각 패널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진구 교수님께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조직은 계급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AI 교육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1분 5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 50초 안에 말씀드리긴 하죠. 근데 사실 위계적인 조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리더분들이 크게 어떻게 AI를 써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어떤 빅픽처를 리더분들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니까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어떤 가이드 17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개인이 하시는 업무에서는 그런 어떤 가이드를 활용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아까 뭐 우리 국가공무원 인재공원이라든지 여기서 하는 내용들 좀 심층적으로 받는 뭐 이런 방법을 그냥 쓰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근데 교육 과정을 너무나 막 단단하게 해놓으면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그냥 뭐랄까요, 리더는 리더의 역할에 맞게, 그 다음에 업무 수행자는 업무 수행자의 역할에 맞게끔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지금은 제일 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현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AI하고 어차피 이제 AI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공직사회에서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앞서 제가 AR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도 AI에게 창의적인 업무를 요구할 때와 분석적인 업무를 요구할 때 다른 프롬프트 접근법을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프롬프트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나름의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가 되는 6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에게 정확한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것. 당신은 디지털 업계 전문가야. 이런 단어나 문장 하나만 집어넣음으로써 AI는 참고하는 문헌의 수준을 달리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맥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어떻고 내가 목적이 어떻고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어떤 건 나오면 안 되고 맥락을 설명하는 것도 우리 인간은 같은 팀원에게 인간에게는 맥락을 설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AI에게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간과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마케터들이 AI들을 다룰 때 퓨샷 러닝 기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고객이 올려놓은 후기에 대해서 이럴 때는 긍정적인 후기고 이거는 부정적인 후기야라는 것을 예시를 간단하게 2개 정도, 3개 정도만 들어주면요 AI는 정확하게 이걸 캐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유형별로 다 예시를 들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천재를 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거야 2개 정도만 얘기하면 그 말이야 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준 것도 이 결과의 정확도에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하거든요.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포맷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거. 몇 자로 써달라, 몇 문단으로 써달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뭐 어떤 문서화 해달라, 그림으로 그려달라 이런 것들 명시하는 것 하나하나가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AI 소통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갖추는 것이 저는 AI 협업에 대한 기본 소양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제가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의 최종은 크리에이트죠. 내 업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 팀의 구조나 업무 방식도 바뀌어야겠죠. 내가 팀원이랑 3명이서 하던 것을 AI가 2개가 들어왔어요. 팀원은 1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인간 2명과 AI 4명이서 협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업무를 새롭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인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AI의 소통이 더 강화되겠죠. 이런 영역에서 저는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게 케이스별로 이걸 산정해보고 하나하나 경험 속에서 협업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교육이 단순히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뭐 실습이나 우리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례들을 제공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체감하는 교육들이 정말 중요하다. AI는 초등학생 천재이기 때문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약간 이제 경제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 좀 아둔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전력에 계신 분한테 전기세 어떻게 하면 절약합니까? 라는 질문이랑 비슷한데 임기남 상무님께 여쭙겠습니다. AI 교육하는데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AI를 하려면 이제 결국 LLM을 돌려야 되는데 LLM을 돌리려면 이제 GPU 서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PU 서버를 구축하려면 이게 굉장히 많은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전기도 많이 먹고 발열량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데이터 센터에 가면 렉 하나에
서버가 막 한 2, 30대가 한 4개, 냉장고만 한 4개 실장이 되는데 이 GPU 서버는 너무 전기를 많이 먹고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한 4개 서버 한 대 또는 2대밖에 실장을 안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뭐 여기 1층을 다 쓴다 해도 뭐 GPU를 한 2,000장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는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부 간담회나 뭐 국회 간담회 할 때 사실은 결국은 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아까 말했던 그 센터의 상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서울이나 서울 경기도에는 이제 거의 상면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국가적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싸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뭐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제 뭐 울산이라든지 또 뭐 전라도라든지 전기가 좀 남는 그런 지역에 또 데이터를 짓는 방안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데 자꾸 뜬구름 잡는 교육만 하면 저희는 좀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희 민간에서는 저희 쪽 이제 본사 1784라는 건물에 AI나 그 여러 가지 기술들, 로봇들도 볼 수 있고요. 또 AI를 활용해서 뭐 커피 오더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어서 뭐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투어도 시켜드리고요. 또 여기 바로 옆에 저희 각 세종이라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요. 아시아에서도 제일 컸는데 뭐 다른 데서 지었다고 그래서 한 2번째로 큰데 거기 실제로 오시면 GPU 서버도 보실 수 있고 저희가 뭐 자율주행 뭐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한테 저희 아예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신청을 주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예 투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오시면은 정말 전산실도 다 보여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셔서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현미 센터장님께 굉장히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계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스럽고요.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AI를 공무원사에서 교육을 받고 쓰게 되면 혹시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센터장님께 한번 지혜로운 답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을 주셔서 제가 잘 답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가 항상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서 생각을 돌아보면 처음에 공무원이 됐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고 전자정부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숫자를 보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고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뭔가 굉장히 많은 공무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데 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면 행정의 복잡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좀 더 촘촘하게 맞춤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이 이렇게 효율화가 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은 전자정부에 비할 바가 없는 더 큰 변화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김성현 교수님께서 어떤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은 높이겠으나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면 그 일자리 걱정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이제 행정 서비스 기획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감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네 분의 소중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화에 참여해 주신 이진구 교수님, 김상윤 교수님, 그다음 임기남 상무님, 그다음 신현미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